지금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금리 인하는요, 여기 보세요. 2020년 5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이 한국은 팬데믹 당시죠. 경제 위기 상황에 경제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었고,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4년 5개월 만, 소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는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는 표는 왜 등장했을까? 마지막 금리 인상이 22년이에요. 22년 8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 것 이후로 첫 번째 금리 인하니까 긴축적 행보에서 완화적 행보로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피벗이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벗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는 말 그대로 높은 금리까지 온 시대고요. 완화의 시대는 제로 금리까지 온 시대고요. 근데 피벗의 시대는 제로 금리에서 높은 금리까지 향하는 시대, 혹은 높은 금리에서 제로 금리를 향하는 시대. 근데 지금의 피봇의 시대는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화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3.5%의 기준금리에서 점진적으로 약 2.0에서 2.5%를 향해서 2026년까지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우당탕탕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2020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과거의 모습이 이랬으니까 그때랑 비슷할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부동산 매매 가격이 너무나 과도하게 폭등하나? 금리를 인하했더니 가계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폭등하나? 금융불안이 야기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초래되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피벗의 시대라고 해요. 제가 좀 의견을 한 가지 드린다면 2주 전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어요. OECD 경제전망 보고서의 홈페이지에 있는 썸네일입니다. 좀 작게 적혀 있지만 Turning the Corner라는 이 부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코너를 도는 구간이 어때요? 이 자전거 경주 장면이에요. 아슬아슬한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슬아슬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결과적으로 직선 도로를 향해서 활주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구간임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한국은행이 왜 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뭐다? 바로 물가 안정인 겁니다.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뭐 한다?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뭐예요? 경제 성장, 경기 안정을 만든다. 한국은행의 목적은 굳이 따지면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금리 인하할 시점에 도래됐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이미 목표하는 물가 2%를 밑돌기 시작했어요. 오, 1.6%를 기록했어요.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벽이 있어요. 벽이 목표하는 곳이에요. 그 벽까지, 목표하는 지점까지 막 달려간 거예요. 3.5%까지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속도를 내가지고 달려갔는데, 그럼 그 목표 지점에 근접해서는 속도를 줄였어야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계속 달려서 벽에 부딪혀 버린 상황. 어찌 보면 목표 지점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1.6% 상황까지 오면 목표 물가를 밑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구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3.5%의 기준금리를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던 거예요.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물가 안정 목표만을 고려하면.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성장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장 목표에서 올해 전망치를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만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잠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하반기 한국은행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25년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왜인지 하반기 25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 25년 경제 전망서에서는 왜 이렇게 낙관하고 있을까를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굉장히 재밌게도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국은행은 빨간색이 수출이에요. 24년 상반기까지 수출의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24년은 나름 버틴 거예요. 근데 25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안 좋죠. 24년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수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나름 2.4%로 버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수 부진은 심각합니다. 수출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근데 수출이 부진해지면 우리 경제는 25년에 계속 부진해질 텐데 재밌게도 한국은행은 내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전망하는 이상한 전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심각하게 강조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목표에 있어서 소매 판매액 증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0.1%였어요. 근데 22년에 마이너스 0.3, 23년에 마이너스 1.5, 24년 마이너스 2.4. 심각해집니다. 그럼 소매 판매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럼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까요? 월급쟁이 부자들 이 채널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가난해질 거라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레피베 시대라고. 소비를 못 해요. 외식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외식 소비를 아끼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면 인건비 올라가고 전기요금 올라가고 가스요금 올라가고 그럼 임차료 안 줄고 매출은 줄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자영업자가 폐업되는 거예요. 22년에 86만 자영업자가 폐업하는데 23년에는 98만 6천 자영업자가 폐업합니다. 24년에는 100만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임금 근로자였다가 퇴직을 시작하고 재취업이 어려우니까 창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창업하고 폐업하고 과밀화돼. 그 과밀화되는데 임금 근로자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 그리고 이 내수 부진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상승이라는 불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월급쟁이 부자들에 나와서도 의견을 드린 게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괴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분명하게 네. 갈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 현상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여러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실물 경제예요. 근데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겁니다. 다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영업 경기 그렇게 어려운데 그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또 질문 남기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돈이 그쪽으로 더 이동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이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동시에 잡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 정책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좀 막거나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강하게 제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핀셋 정책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죠.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1년 후에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4%포인트 오르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83%포인트 오른다. 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9월 달에 금융안정 보고서, 보도자료로 냈던 자료의 일부에 있던 코멘트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올라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경고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이니 국토교통부 집값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 대책들 더 추가적으로 더 미세 정책 마련해. 금융이 가만히 있지 말고 스트레스 DSR 2단계 그거 가지고 안 돼. 3단계를 앞당겨 마련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 마련해. 이 얘기예요.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게 주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은 사실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이런 게 왜 언론에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어떤 자료를 냈냐면 최근 금리를 인하한 주요국의 금융안정 상황. 한국보다 먼저 금리 인한 나라들이 금융안정 가계부채나 주택가격이나 이게 금융불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금융불안이 없느냐. 거시건전성 정책을 잘 운용했더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DTI나 LTI를 강화하거나 DSR 한도를 더 강화하거나 뭐 주담대에 대한 뭐를 부과하거나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가적으로 잘 마련했더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물가 안정 목표와 경기 안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 심지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한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거시건전성 안정을 위해서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시 안정 정책을 동시에 마련하는데 함께 공조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왜 이런 내용을 넣었겠습니까? 공조 정책을 이럴 때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은행의 편에 서서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값이 목적이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집값 안정화라고 만든 기구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토교통부 있고 금융위원회 있는데 집값 잡으라고 일본 따라서 잃어버린 30년 가도 된다는 이야기냐는 거죠. 우리 임금이 30년 동안 똑같아도 되냐는 거예요. 임금이 30년 동안 똑같아요. 일본 임금이요. 정체됐어요. 성장이 제로예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이를 걱정할 때로 또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전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경제학자도 그 어떤 이코노미스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구분짓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꼭 여러분께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드리고 특히 그 구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2020년, 21년 정말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이었는데 근데 완화의 시대라고 규명지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경제 위기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22년, 23년은 경제 위기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실물 경제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의 시대가 등장했고 긴축의 시대에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어려웠죠. 역시 24년 중반부터 시작되는 25년 경제는 피봇의 시대고 피봇의 시대는 또 피봇의 시대답게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모습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가정하시면 어떨까. 올해 연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월급쟁이 부자들의 출연해서 방향성을 꼭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는 조언을 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